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경찰은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이른바 탄기구 간부들이 불법으로 수십억 대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5억 5천만 원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은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모금액 중 6억 6천만 원은 친박단체의 새누리당 창당 비용에 쓰였습니다. 경찰은 탄기국 대변인인 정광용 씨와 박사모 재정위원장 정모 씨 등 5명을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광용 씨는 탄기국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헌법재판소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하고 나머지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 빌딩 1층입니다. 마치 공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홍은 프레닝이란 회사가 50평을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건물에서 유일하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만 내고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 측도 사실상 특혜임을 인정합니다. 월세 안 내니까. 예. 그렇게 다른 사람 변호사도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보내줘요. 그쪽은 공시 토색이고요. 홍은 프레닝은 부동산 관리 회사로 다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조건의 사무실을 사용 중인데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동은 받아야 돼요. 영포 빌딩에서 그냥 그 임차인한테 이제 뭐 은행을 받은 거죠. 재단이 행사해야 할 금전적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법적인 논란도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계재단이 이명박 대통령이 맞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계재단이 불법 가능성까지 감수하고 다스 자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매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인방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9월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단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종전까지 국정원이 매달 보내던 액수의 2배인 2억 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2억 원을 상납했고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돈을 받아갔다는 국정원 측 진술도 나왔습니다. 정호성 당시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한 국정원 돈 상납을 2달 만에 다시 요구했는지, 지난해 9월이라는 시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번 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지금 네이버가 파리에 유럽지사를 세워서 지금 그쪽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나는 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왔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부들부들했습니다, 진짜. 이 네이버라는 이 기업 하나가 한국의 인터넷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뭔가 정의로운 척을 하는 게 이걸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막 오만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러면 일단 이혜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인터넷 환경은 국경이 없습니다. 예전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르게 글로벌하게 봐야 합니다.
싸이월드가 사라진 뒤 수익을 작은 기업이나 신문사가 가져간 게 아니라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가져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고 세금도 안 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정치인들은 미국 기업과 싸우는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고 네이버는 한국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봐달라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를 계속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브랜드 인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네이버가 너무 후져요. 이게 이혜진 창업자가 그랬죠. 인터넷은 국경이 없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들은 국경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요? 한국 인터넷 시장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철저하게 걷어놓고 검색도 안 되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이 광고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광고 상품을 운영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이버가 망가뜨려 놓은 한국 인터넷 환경 때문에 표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표준 포맷이 국내에서 안 통하니까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다 독립사업자가 광고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광고 상품을 팔고 거래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페이스북도 국가별로 구글도 아시아 담당자, 유럽 담당자, 뭐 프랑스 담당자 이런 식으로 각 지사들이 독립적인 플레이어로 광고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요. 근데 한국 회사는 없어요. 왜 한국 회사가 없을까?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되는 광고 상품은 기술적인 표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운영되는 웹사이트 자체가 표준을 지키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표준이라는 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네이버는 돈을 내면 다 노출시켜줘요. 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노출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표준 기술이라든지 웹 인터넷 기술의 발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90년대 후반에 창업을 한 이후에 현금 장사를 시작했죠. 게임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500원씩, 100원씩 이렇게 결제를 유도해가면서 맞아요. 그 수익으로 지금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훌륭한 검색 엔진들을 많이 인수했었어요. 엠파스도 인수하고 첫눈이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근데 그런 훌륭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어떻게 했느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구글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구글의 데이터 분석 차트에서 네이버가 소셜 네트워크로 뜨거든요. 서치 엔진으로 안 떠요. 그냥 예. 커뮤니티 계정으로 예. 소셜 인식하는 네트워크로 거죠. 뜨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한국적인 시각에서 구글이 한국 시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구글이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를 검색 엔진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최근에 뭐 C랭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 한국 시장에서 네이버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깨끗한데 왜 깨끗한 나한테 순진무구한 나한테 이런 과도한 질문을 하시냐라고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런 항변의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거의 그 최순실 박근혜급이에요. 네. 대답 나온 게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향하는 시장 모델은 세계 무대로 나가려고 해요. 네이버는 세계 네. 무대로 나가고자 하고 일본에도 나가고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네이버라는 그 화면에 뜨는 것을 보면 국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자기네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 먼저 보여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안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논문을 써서 논문을 올렸으면 이 논문이 누구 논문이다라고 논문이 떠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거를 누가 자기네 카페나 블로그에 카피해서 올렸으면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원본을 안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이버를 들어가서 모든 뉴스를 보건 모든 정보를 얻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네이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생태계가 네이버 안에서만 도는 거야. 외부로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구글에서 들어가서 보면 전 세계 데이터가 다 떠요.
물론 거기도 광고에 의해서 순위 결정은 되고 하지만 사업이니까 그거 외에 원본을 보여준단 말이죠. 예. 이게 어느 나라에서 누가 만든 거고 이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구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장 지위를 높여간 이유가 역차별 때문인가? 아니거든요. 구글이 핸드폰 시장에 들어오면서 핸드폰 플랫폼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검색 시장에서 굉장히 약진을 하는 거고, 이번에 네이버가 이혜진이 국감장에 나온 게 뉴스 조작이잖아요. 네. 뉴스 조작질을 했는데 그래서 불려 나왔는데 왜 엉뚱하게 그 대답을 해야지. 그 대답하는 말미에 왜 국제관계는 어떻고 자국을 보호해야지 외국 기업한테 역차별을 주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이 망하게 생기는 거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딴 소리를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네이버가 IT 기업이니까 우리가 네이버라는 이름만 보고 있으니까 네이버가 한 회사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네이버는 재벌은 아니죠. 그 뿌리가 이제 과거로부터는 굉장히 어린 기업이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대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네. 계열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공시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혜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삼성으로 치면 이건희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이사도 아니고 CEO도 아니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은 글로벌 책임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직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상 이사회 의장 역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너네요, 오너. 그러니까 이혜진은 실질적인 오너예요. 오너십, 그러니까 제왕이죠. 거의 자기 개인 기업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어떤 뭐 직원들 뭐 카페테라스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도닥거리는 거 좀 싫으니까 오후에만 쓰게 해라 라는 의견이 그 다음날 바로 실행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창업자고 네.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에서도 물러나서 글로벌 투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뭐 창업자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건 거의 이건희급인 거거든요. 그게 네이버가 정말 이렇게 IT 기업으로서 혁신 기업으로서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확실히 느낀 게 국회에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구내에 있는 커피숍에 굉장히 쌉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러 이제 내려갔다가 아는 다른 보좌관 형이 있길래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잘 만났다고. 너도 알아두면 좋은 사람이니까 같이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명함을 받아보니까 네이버 국회 담당자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난 굉장히 놀랬거든요. 왜 네이버가? 네이버도 이런 걸 하나? 싶은 거죠. 그리고 명함을 아예 그렇게 판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 무슨 네이버 영업팀 소속의 차장 누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슈가 그 단통법 있죠. 네. 단통법이 이슈였는데 단통법 이슈를 둘러싼 그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말기 제조사와 그 IT 서비스 제공업체들끼리의 비공식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협력 체계가 있었어요. 야합이죠. 그 법률 그것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앉아서 한 한두 시간 정도 쭉 이제 노가리를 겸한 수다.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척 이렇게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의도는 그런 거죠. 네이버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대기업인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망 법률이나 안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이나 금융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입사했다가 1, 2년도 못 버티고 금방금방 퇴사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 입사할 때는 뭔가 IT 기업으로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뭐 제안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입사에 가보면은 편집 업무만 계속 해야 되고 뭐 영업 업무를 해야 되고 광고 운영 업무를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의 경쟁 구도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사 고과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승진이나 한 단계 올라가는 가능성 자체가 팍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1, 2년 만에 여기서 더 이상 버텨봤자 길이 없구나라고 판단한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이버 출신 창업자다. 뭐 네이버 출신 스타트업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퇴사한 사람들의 사연들은 훨씬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혜진 씨가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저는 기함을 한 게 있어요. 검색 광고의 경우 전통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뺏어온 것이 아닌 구글 등 외국계 인터넷 기업들이 가져갈 수익을 지켜낸 것이다. 그건 좀 그렇다 진짜. 기함을 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 광고 시장에서 네이버가 깡패질한 게 다들 알아요. 사업자들은. 본인이 이게 한 말이 사실이라면 분장받아야
받아야 되잖아요. 난 참 이 사람의 그 지적 수준, 인식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업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거의 박근혜, 최순실, 안철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식의 수준이 너무 저열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행위를 어떻게 그것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켜냈다라고 70년대식 논리를 피냔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인터넷에 국경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70년대 박정희 시대의 논리를 피는 거예요. 국내에서 뭔가에서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을 키워야 되지 않냐. 외국 기업이 무한정 들어오는 걸 막아다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과 현대가 했던. 이게 글로벌 수준에서 한국 인터넷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과 아무 상관없는 형태로 지금 계속 고립돼 가고 있어요. 그게 언어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맞아요. 한글이라는 이 언어가 사실 글로벌 시장이 필요 없어도 괜찮아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게 참 좋게 하는데 이게 사업 기회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기술인데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은 내가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뭐 달나라에 가 있는 것만 아니라면 지구상 어디에서라도 접속 가능하고 고객을 찾아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사람들의 눈속임으로 한글이라는 컨텐츠 안에서만 안주하게 가둬놓은 범인이 네이버인 거예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네이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해요. 일단 증인으로 출석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사회 이야기입니다. 용산 화상 경마장 반대 집회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불 집회를 해온 한 보수단체, 화상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가 이 보수단체에 우회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계 화이트리스트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그곳입니다. 아니 이 기부금 영수증을 보니까 어이가 없네요. 한국마사회가 기부한 거고요. 기부금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 기부 내용 지정해서 준 거예요. 딱 지정해서 네. 3천만 원. 거기한테 주게. 16년 10월 21일 날 줬고요. 그리고 후에 2천만 원이 더 갔죠. 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정 기부금 단체라는 건 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을 획득하면 네. 지정 기부금 단체라는 이름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모집을 위한 일종의 홍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부 받은 걸 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금액에 제한도 없는데 여기서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건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라는 이 단체가 용산 경마장 찬성 집회를 했다는 거죠. 찬성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자마자 마사회에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거죠.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단체에서 사단법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단법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추가로 행정행위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건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축하해요 기부금 하고 주지를 않거든요. 이게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과 설득과 이 홍보 활동을 해야지 근근히 월 10,000원 약정 기부 요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번 달에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는데 다음 달에 3천만 원 기부가 들어와. 이거는 약속된 게임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비영리 단체에서 기부금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셨던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이 3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몇백만 원 이상 되는 이 고액을 기부금 받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리 약속 대련처럼 이렇게 행정 절차를 밟아갈 테니 다오. 줄게 알았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짜고 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보통의 학부모들이라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이슈예요. 이게 지금 성심 여중고에서 200m 거리의 화상 경마장이잖아요. 화상 경마장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실내에 있는 건데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숭인동 동대문 쪽에 있는 동묘역에 있는 그 화상 경마장 근처를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한 반경 500m 굉장히 뭐랄까 거의 노숙자 같은 아저씨들이 술에 막 쩔어가지고
종이 같은 거를 들고 그 주위를 엄청 많이 배회를 하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죠. 네. 그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여중고 옆에 이렇게 200m 옆에 있다는 거는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지 않은 시설이니까 좀 옆으로 이사를 가달라 하는 건데 이거를 찬성하는 학부모 단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용이 아니고서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받고 관제 데모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서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한 게 2013년부터 아마 시작이 됐고 2014년에는 이제 대통령한테 청원엽서 쓰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이게 2년 3년 지나서 이때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던 애들, 중학교 다니던 애들은 학교를 벌써 졸업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던 학부모들이 그때까지 자기들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자기들 앞으로 학부모들 자체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관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꾸준히 이 사람들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아, 이 아이러니함. 얘네들한테 그 기부금을 준 날짜가 되게 웃기네요. 2016년 10월 21일이면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서 지금 난리도 아닐 때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이 박근혜가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날이에요. 공교롭게 날짜가 그렇게 맞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보통 외부 행사에 많이 참석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사회는 굉장히 무서운 단체잖아요. 마사회 자체가. 강원랜드처럼 모든 수익이 현금 매출이 일어나는. 그렇죠. 현금 매출이죠. 그리고 현금 매출 그 자체가 투명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화상경마장 같은 경우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돈들이 너무 많이 유통되는 곳이죠. 화상경마장, 그러니까 용산경마장이라고 하면 이 이름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화상경마장이거든요. 커다란 스크린으로 과천경마장에서 이걸 생중계로 보면서 예, 배팅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장인 거예요. 그렇죠. 쉽게 도박장이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도박장을 갖다가 그냥 용산경마장이라고 하면 왠지 건강해 보이잖아. 뭔가 좀 건강한 말들이 스포츠를 즐길 것 같고 그 전시되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100% 그냥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이 학교 근처에 짓겠다고 했던 마사회의 의도 자체도 맞아요. 웃긴 거고 거기에 교육단체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 감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든 단체가 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했다는 게 너무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거는. 예전에 2016년도 9월 27일 날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뜹니다. 이 마사회가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범죄 집단인 게 카드깡으로 용산 경마장 찬성 집회에 주민들 동원한 마사회. 카드깡요? 그러니까 마사회 직원이 카드깡을 해가지고 이 돈을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뉴스도 있었고 이게 경찰에 걸린 거예요. 수사를 받은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도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이 법을 정부가 교묘하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원랜드라든지 마사회라든지 로또라든지 토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정부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도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요, 홍콩이나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에 가서 빠찡거 하잖아요. 슬롯머신 하잖아요. 걸려요. 네, 불법이에요. 네, 도박행위로 걸리게 돼 있어요.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강원랜드, 마사회, 로또, 토토 이런 걸로 도박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특별법으로 이거 허용해준다. 이거 사실은 좀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돼요.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문제가 자꾸 문제가 드러나는 강원랜드와 마사회 같은 경우에 로또도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또도 문제가 많지만 이 도박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고 이게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감사하거나 아니면 당첨되는 거에 대해서 특정하게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강원랜드 카지노나 화상경마장이 그 서울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경기도에도 있는데 그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마차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슬로머가 돼버리잖아요. 거기가. 예전에 바다 이야기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 바다 이야기가 하나 들어서면 그 동네는 완전히 슬럼화 돼버렸어요. 주변에서 이제 그 노숙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을 막 에워싸는 형식으로 지역 자체가 완전히 슬럼화 돼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 화상경마장도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내니까 정말 사회악이죠, 진짜. 맞아요. 사회악인데 이런 걸 노골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는 마사회라는 공기업이나 이거를 대행했던
관변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실질적인 관변단체죠. 뭐 이런 데나 진짜 확실히 처벌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사회가 본인들이 그 마사회 자체가 도박업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마사회 경마장 견학 한번 안 가본 아이들이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유치원 아이들이. 공원을 이쁘게 꾸며놨잖아요. 예, 거기 가서 말도 보고 잔디밭에 앉아서 김밥도 까먹고 이래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거를 정부에서 그냥 해왔던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교육부로부터 3년 동안 찾아가는 학부모 인식 개선 교육 사업 명목으로 7천만 원도 받았어요. 이 단체가. 그러니까 나름 짭짤하게 그냥 돈 받고 나가서 몇 번 소리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 거였죠. 사실은 이게 관변단체라고 하지만 마사회가 직접 만들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네, 마사회 직원이 감사위와 이 관변단체 공유한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증언이 단체 관계자로부터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쌀쌀하죠. 올해도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올 한 해 잘 살았나?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실 겁니다. 연초 계획 잘 되고 있으십니까? 인생을 바꾸는 인생 정리 스킬 3종 세트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일기 쓰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생 그래프입니다. 인생 그래프는 과거의 큰 흐름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인생의 빅데이터를 그려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한번 작성해 보면은요, 그래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10년 단위로 끊어서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킷 리스트입니다. 이 버킷 리스트는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인데요. 나의 삶의 방향, 즉 나침반이 되어주죠. 나의 미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기 쓰기, 인생 그래프 만들기,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닐까요? 생각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이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진행의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나님. 예, 한때 영화 감독을 꿈꿨던 사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러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푸른 나무. ING 중이죠. 자, 마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단풍과 함께 온 한청세입니다. 한쌤 먼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한쌤을 네. 가장 먼저 소개해요. 알겠습니다. 진짜 가끔 생각 정리, 인생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인생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렇죠? 저는 뭐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생각해요. 잘 가고 있는 걸까, 진짜. 어디까지 온 건가? 내가 앞으로 살면 너 얼마나 살까? 특히 최근 이제 김주혁 씨 사망 사건 맞아요. 보면서 느낀 게 한 번쯤은 인생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요. 많이 생각이 좀 더군다나 늦가을 그 느낌이잖아요. 김주혁 씨 너무 허무하고 안타까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했던 그 아르곤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푸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고집스럽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 푸나님하고 조금 닮은 면이 있어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되게 막 안타까워. 네, 더 충격적이었던 그런. 인생 잘 살아야 될 것 같다고 푸나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을 간다고 했더니 우리 톡에 마차님이 어느 결혼식이냐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저는 부평으로 가고 있었고 또 네, 저희 패널 중에 야수님이 네. 여수에 가서 조카 결혼식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같은 여수인 줄 알고. 네.
진짜 거기 가서 보니까 인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뭐 이제 그 사회를 보는 친구가 제가 가르쳤던 친구더라고요. 또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카톡을 넣어서 잘 지내니 이러면서 또 연결이 됐네요. 정말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살아야겠다 느꼈다. 언제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될 것 모르니까.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요즘에는 또 결혼식이요.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던데요. 결혼식이 변화가 있어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결혼식 좀 소개를 해드리면 결혼식을 지금 하는 결혼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말고요. 갈 때마다 거부감이 느껴져. 그래서 이렇게 소박한 장소 하나 빌려서 아는 사람 몇 사람,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한 4, 50명 정도 많아야 인맥 관계를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파티처럼 네. 이렇게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회는 전혀 필요 없고 주례도 필요 없고 네. 둘이 손잡고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기획을 좀 높이면 PT도 좀 하고 네? 프레젠테이션 결혼 어떻게 살 것이다 이렇게 비전 정리 좀 하고 설계를 좀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결혼식 끝나면 공통적인 풍경 뷔페로 간다. 네. 그리고 밥을 한참 다 먹을 즈음에 신랑 신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인사하고 사라진다. 이게 무슨 피로연이야. 피로연이라고 하는 건 결혼식을 한 뒤에 어울려서 노는 약간 축제 같은 거거든요. 밥만 먹고 가. 나는 신혼여행 갈 거야. 이런 거 말고 신랑 신부랑 싸질러 앉아서 최소한 5-6시간 파티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날은 신랑이 노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연습을 정말 많이 했나 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과거에 네. 우리 PD님 말씀을 빌자면 그렇게 해도 갑방 쓰잖아요. 이상한 초를 치시네. 아이고 참.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저희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 사는 제 친구 윤희 얘기를 했어요. 윤희야 이제 듣고 있니 지금? 윤희가 저희 방송 필리핀에서 많이 듣고 들어오면서 바나나 칩을 사와서 저희 패널들하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치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갈라 그래서. 윤희 너무 예쁘죠? 네, 사진 봤는데요. 굉장히 이지적으로 생겼다고 그럴까? 한국 사람 같지가 않고 외국의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요. 그 느낌 아니에요? 실물로도? 맞아요. 네. 음악 전공한 친구라서 분위기도 또 있고. 네. 나는 그런 미인 태어나고 처음 봤습니다. 역시 한쌤이 이렇게 인생의 경륜이 있으세요. 살아남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영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함께 했었잖아요. 한쌤의 해석을 듣고 또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이거 굉장하다. 이런 얘기가 숨어있는 영화였나?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그 해석이 너무 재밌어서 이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재개봉하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0주년 뭐 이렇게 막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필름을 리메이킹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개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영화는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번에 그 전도연 씨 데뷔 20주년? 뭐 30주년? 그래가지고 접속 일시 재개봉했던 것처럼. 네. 송강호 데뷔 뭐 몇 주년 해가지고 뭐 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11월 1일 이날이 바로 우리 음악이 나왔던 유지아 씨의 30주기네요. 올해 그의 30주기가 됐고 김현식 씨는 3년 후인 1990년 11월 1일 그때 간경화로 사망했네요. 대표적인 노래들이 많았죠. 뭐 내 사랑 내 곁에, 추억 만들기,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대표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박스오피스 인문학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마차님? 이번 주 박스오피스는요. 5위 대장 김창수 지난주에 3위를 했는데 5위로 떨어졌고요. 4위는 지오스톰, 3위는 새로운 영화가 진입을 했습니다. 제목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제목은 좀 기괴한데 내용은 멜로물이에요. 네, 많은 인기를 지금 끌고 있고요. 2위는 범죄도시, 1위는 토르. 그 토르는 이전에 망치를 들고 있는 어벤져스 중에 한 명이죠. 진입하자마자 1위로 지금 박스오피스를 석권했습니다. 인문학 베스트는요. 이번 주에 변동이 없는 가운데 4위로 다시 재진입한 책이 유현준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지금 알쓸신잡2로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면서 유현준 씨가 지금 이 책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외박은 당신도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어? 다른 여자들과 외도를 하는 것도 피치 못할 사업상의 일인가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14번째 영화는요. 에로 영화 하면 대표되는 영화죠. 당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배우 안소영이 주연을 맡았던 에마 부인 원. 줄거리에 함께 하시죠. 30대 초반의 주부 에마 안소영 씨는 사업 핑계로 잦은 외박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외로운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홧김에 집을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갈 곳이 없어 친구 김혜경 씨 집에서 외박을 하게 됩니다. 남편 임동진 씨가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문제로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살인을 하게 되고요. 8년 복역을 하게 됩니다. 주말마다 면회를 가는 에마는 기차 안에서 도예를 하는 청년 동엽 하재영 씨를 만나고 그의 순수함에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아이는 시댁에 뺏기고 홀로 나와서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던 중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옛 애인 문호 함영중 씨와 마주치고 문호로부터 집요하게 성적으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밧줄 타고 내려오던 그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에마는 이혼을 결심하지만 남편은 이혼해주지 않고 에마는 괴로운 마음에 순수한 동엽을 찾아가고 서서히 동엽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동엽은 함께 파리로 유학을 가자고 합니다. 에마의 친구 또한 남편은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할 거라면서 사랑을 따라 떠나라고 하죠.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과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에마. 동엽이 파리로 떠나는 날 남편은 특사로 출소하고 에마는 공항으로 향하던 차를 돌려 남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오늘도 바이어와 함께 있느라 늦는다며 만취해 전하는 남편. 에마는 허탈하게 수화기를 놓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 1982년 개봉작 최초의 심야 영화였어요. 안소영 주연의 에마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하면서요. 줄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망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야한 이야기는 낄낄거리면서 하면 야한 이야기가 되고요. 정색하고 하면은 에로티시즘을 위한 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영화잖아요.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부질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10대들이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일 거고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정도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첫 회에 다뤘던 메디슨 카운티 다리. 네, 메릴 스트립. 그것에 이제 메디슨 카운티 다리가 미국판 에마 부인. 사실 결론은 대충 좀 비슷한 이런 느낌이고 이런 건 있죠. 메디슨 카운티 어드레와 에마 부인의 차이. 한국 영화에는 성적인 도덕성이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여자가 뭔가 마음을 품는 데 있어갖고 남편이 바람 피워야 되는 그 원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기 때문에 여자가 아슬아슬해진다. 이 논리를 갖고 가는 거고 메디슨 카운티 다리는 좀 세련됐죠. 그런 건 없어. 인간 시면에서 나오는 뭔가 어떤 기본적인 인간다운 욕망을 표현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마 부인.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 사실 이제 우리 PD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뭐 청소년들이 보면 뭐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데 그거는 요즘에 청소년들이 동영상을 원초적인 동영상을 많이 접해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 애를 먹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기 모형을 갖다 놓고 어떻게 삽입하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줘도 애들이 잔대요. 왜? 그 안에 너무 많은 걸 습득을 해서 재미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사춘기였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뭐 극장에 간판도 걸리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막 가슴 두근거리고 왜 또 당시에 그 간판이라고 하는 게 영화 간판 그게 굉장히 선정적으로 그리잖아요. 막 그 반나의 여인이 이렇게 누워있고 막 이런 거. 그러면 그때 또래들에 보면 그런 게 흔치 않았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요거 나이 속이고 들어가서 보고 이런 친구들 분명히 꽤 있었을 거고. 제가 이번에 다시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그 안소영 씨가 너무 뭐라 그럴까.
불타는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내가 그 보면서 야 역시 우리 한국적인 영화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저는 집에서 이제 영화를 볼 때 이 영화를 크게 못 봤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봤는데 자꾸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줄이고 봤죠. 네. 진짜 이건 방송을 위해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엄마 이상해질 수 있었구나. 근데 너무 예쁘던데요, 안소영 씨가. 그때 리즈 시절에 그런 영화를 찍었어도 되게 천해 보이거나 이렇게. 그 임권택 네. 감독이 그 안소영 씨에게 조금만 더 참고 있어라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임권택 감독이 키워주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그 올가맸다 그럴까요? 맞아요.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판에서 그런 게 있는데 한번 그 에로 이미지로 굳어지면은 다른 데 네. 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이게 약간 이율 배반적인 건데 그런 걸로 확 뜨기는 좋아요. 센세이션 하니까 확 뜨기는 좋은데 영화의 그 배역이나 이런 확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기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기다릴 땐 기다려줘야죠. 어쨌든 그 80년대를 대표하는 글래머 배우의 대명사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당시 나오는 그 아류작들이 대부분 다 가슴 큰 여자가 강조되는 그런 것들이 직전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측면이었고 저는 제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니까 당시에는 이 영화를 개봉관에서 못 봤고 나중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동시상영관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소영 씨 이야기가 에마 부인을 찍고 난 뒤에 방송국 사람들이고 누구 간에 맨 처음에 만나면 가슴 먼저 본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작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 안소영 씨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거 그렇게 아주 글래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 그렇게 묘사가 됐었고, 그쵸? 그 섹시스타 원조격으로 안소영 씨가 불리고 또 이것 때문에 방금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굴레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극단 신협에서 이제 연극 공연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배우에 대한 길을 좀 다진 편이에요. 그런데 전혀 내가 다진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몸뿐인 배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에로 배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마 부인의 그게 이렇게 평생을 저한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다음에 그 섬에 가고 싶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런 영화에도 출연을 했지만 이미지 변신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고 작년엔가는 EBS 다큐에서 지금 싱글맘으로 살고 있잖아요. 안소영 씨가. 그래서 아들하고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같이 북경 여행하면서 나왔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왕년의 스타지만 그 찍었던 영화들이 다 그런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커서 엄마를 이해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때문에 엄마의 꿈을 저버린 게 너무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지금부터라도 메릴 스트립도 이 나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빛을 봤다. 엄마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뭐 에로티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의 진짜 이 본 면목은 그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이 소외돼 가고 있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소외돼 가고 있는 그런 처절한 어떤 몸부림의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보면 남편은 사업상 자주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 부인을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또 그리고 그 부인을 철저하게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오히려 인간이 사회 메커니즘 속에서 말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영상이 한 10년, 15년 전에 왜 노래방 같은 데서 나오는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깔린 듯한 그런 영상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고, 3S 정책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성우들이 더빙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좀 이상하죠. 3S 정책 하면은 전두환 정권 때. 그거는 이제 뭐 꼭 전두환 정권이 아니라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어떤 산업적 발전 기술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영화는 컬러화가 꽤 오래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TV의 컬러화는 80년대 초반에 시작된 거거든요.
칼라 텔레비전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에 칼라 텔레비가 한 대 있었어요. 칼라 텔레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인파가 다 같이 봐야지. 마당에다 이렇게 네. 멍석들 깔아놓고 봤던 기억들 나고 그러는데 그게 화면이 보이긴 하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화면 사이즈가 당시에 한 14인치 정도? 14인치 혹시 기억하세요? 14인치? 그럼요. 12인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고 나면 산업화의 산물, 산업화의 산물을 뭐가 있냐면 단순히 먹고 사니즘이 아니고 뭔가 여가를 즐기게 되는 문화로 바뀌는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쉽게 표현하면 밥만 먹고 사냐의 나머지에 대한 답이에요. 그게 이걸로 이제 관심을 밖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치 국민들이 무관심해지니까 자기들은 정치는 정치대로 그냥 가고 국민들은 세금만 내고 니들은 스포츠 섹스 스크린만 즐기고 살아.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정 정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최근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3S 정책의 산물들이라고 해도 최근에 끝난 뭐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들이라고 해도 일반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위로해줬던 측면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때 굉장히 이 에로 영화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잖아요. 정말 정책이라고 하지만 영화계 자체에서도 이 영화들이 먹히니까 계속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에마 부인 시리즈 봤을 때 1대가 안소영 씨, 2대 에마 부인이 오수비 씨, 3대 에마 부인 뭐 김부선 씨, 그리고 또 우리 마찬님께서 이번 영화는 뽕입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빵 터졌는데 뽕과 에마 부인을 헷갈리는 뽕, 뭐 산딸기, 그 다음에 집시 에마, 파리 에마 굉장히 많더라고 이 시리즈들이. 에마라고 하는 게 네. 보통 이제 에마 부인 그러면 말 타는 부인을 연상하잖아요. 네. 근데 에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성적인 형상화거든요. 말을 탄다라든지 에마라든지 하는 표현들이 그 자체가 어떤 섹스 상징이 들어있는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자로 보면은 한쌤 에마 말마자가 아니라 그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산마자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야한 뉘앙스를 풍긴다고 해서 네. 바꿔라. 한자만 바꾼 거예요? 한자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말 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어설픈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 대중가요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 단어 하나 갖고 그걸 꼬투리 삼아서 이제 금지곡 시키고 이러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영화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통일제 국민회의 대의원에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100%죠. 100%.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도하는 게 계속 대학생들은 시위를 하고 이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3CS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한문 하나까지도 그게 무슨 뭐 성적인 상징이다 그래서 바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 중앙정보부에 그 연예 담당과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모든 통제가 다 내려오는 거죠. 하여간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공연윤리위원회 그 이야기를 뭐 깊게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은 건데 허가제, 뭐 심의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도 뭔가 자기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치 있잖아요. 윤리적, 도덕적, 정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검열을 해라. 근데 사실 이런 영화에서 이제 가위질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가위질. 표현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네. 그때에 비하면요. 그 에마 부인 영화를 아까 그 한쌤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그건데 우리 때는 진짜 살색만 봐도 가슴이 떨렸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친구들이야 뭐 가슴 노출, 뭐 음모 노출 이런 거 갖고 그렇게 깜짝 놀래거나 그러지는 않는 시대니까 확실히 자극적 표현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게 면역이 좀 돼버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80년대 초반을 이야기하면 정말 할 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두발 자유화도 있고 또 교복 자유화도 있고 통금 해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18년 동안에 박정희 독재 이후에 전두환이 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뭔가 국민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민주화를 이룩한 거야. 그래서 삶의 평화로움을 마음껏 누려. 정치에만 관심 갖지 마.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에로 영화라고 하면은 이게 뜻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적 욕망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의 영화, 성의 장면을 주로 다루지만 직접 성행위를 하지는 않음. 실제 성행위를 집중 묘사하는 포르노 영화와는 구별된다. 에로는 에로틱을 줄인 일본어식 표현이다.
정확한 표현은 에로틱 무비, 에로틱 필름이나 한국에서는 에로 영화로 통용된다. 이렇게 뜻을 해석을 해놨고요. 제가 나름대로 1980년대 전후로 해서 영화들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에마 부인을 기폭으로 해서 어우동, 변강쇠, 뽕, 1982년부터 1986년까지가 굉장히 에로 영화의 발전기였고요. 어우동의 이보희 씨, 옥녀의 원미경 씨, 네, 김문희, 선우일란 하요미 씨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남자 배우 변강쇠의 마차님은 아시나요? 이대근 씨. 이 세대가 달라서. 그 특유의 캐릭터가 있어요. 네. 이대근 씨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대물 있습니다. 또 마홍식 씨 이렇게 유명하시고요. 엄종선 감독의 변광세는요. 저도 안 봤어요, 이 영화는. 근데 변광세와 옥녀가 산에서 정사를 나눌 때 바람이 불고요. 바위가 구르고요. 강한 방류에 폭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후 문화적으로 수많은 재생산이 일어났고 패러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우동이나 병강세나 뽕 이런 거는 어떤 일종 작품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뽕도 뉘앙스는 굉장히 좀 에로틱한데 굉장히 중요한 소설을 모티브로 그러니까 그 그렇죠. 원작으로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일제 시대 때 다 징용에 끌려 나가고 여자들이 먹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뭐 몸을 파는 데까지 가는 뭐 이런 걸 내용으로 담고 있어가지고 그저 에로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의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995년 젖소 부인 바람났네 진도희 씨 출연작입니다. 그런 건 너무 제목이 너무 웃겨가지고 더 화제가 된 게 그러니까 무슨 바람남네 이런 거는 굉장히 상업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아까 언급했던 그런 종류의 에로 영화들은 사실은 문학적 감수성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90년대에 나오는 영화들은 그냥 팔아먹기 위해서 맞아요. 즉석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생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결이 좀 다르죠. 저는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 중에 나중에 기어코 보게 되는 영화 하나 있습니다. 이보희 임성민 주연의 무릎과 무릎 사이. 그 영화 기억들 혹시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기억납니다. 네. 예. 아주 싸구려 느낌은 아니었고요. 뭐랄까 제목부터가 주는 그 가슴 설렘이 좀 있었어요. 그때가 저도 사춘기 때인데 결국에는 극장을 나올 때 네. 대부분 에로 영화들은 극장을 나올 때 에이 하고 나와요. 실망하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막 앞에 간판 그려놓고 들어가 보면 막상 진짜 중요한 장면에서는 삭제되거나 뭐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거나 이 방식으로 해서 속았다는 느낌 그게 좀 훨씬 더 강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영화에서 그 이제 에마 부인하고 좀 비슷한 영화가 뭐냐면 뽕네프의 연인들이라고 예,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영화가 좀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이제 원초적인 사랑을 다룬 것은 비슷하지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사랑의 정체란 무엇인가. 사랑하면 선남선녀의 것만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무리의 사랑은 의미 없는 삶인가.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고뇌가 있어야 비로소 사랑을 삶의 큰 테두리 안에서 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마 부인에서 안소영 씨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모습을 봐서 그런 거지 굉장히 인간에 대한 삶의 고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이 그 형무소에 들어가 있지만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그 남편을 면회를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막상 생각했던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철저한 정조를 지키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한 모습에서 정말 충돌이 일어나죠. 내적인 충돌이. 그 충돌을 내가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지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론은 결국에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 그 방식인데 결국 또 똑같아진 남편 때문에 뭐가 실망한다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걸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람을 피워서 뭔가 파문이 일어나게 되면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하게 뭔가를 보여주기만 하고 결론은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끝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을 차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어떤 반영이나 산물이거든요.
확실히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짐을 벗어나면 여러 가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야한 쪽으로 풀어내서 그렇지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성공해서 거기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들의 기반이었는데 그럼 나는 뭐냐? 내 사회적 가치는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이를테면 뭐 그 가치를 위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가사노동의 가치가 얼마인지 또 뭐 맞벌이에 대한 뭐 경력 단절의 문제라든지 유리천장 이야기 막 나오고 그렇잖아요. 남자 삶에 있어서의 부속품처럼 느껴졌던 여성들 삶의 위치 같은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성으로 풀어냈으니까 지금 이런 영화가 탄생하는 거고요. 맞아요. 수동적인 부분보다는 자기의 성을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커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안수영 씨가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무관심해서 그런 것들만 잘 이렇게 해결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 하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옛 애인을 또 만나잖아요. 함영중 씨. 근데 그 영화에서는 밧줄을 만들어서 함영중 씨가 밤에 그 안소영 씨 집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지? 왜 웃겨요? 남자는 그래요. 진짜 떨어지면 어떡해. 그 사람은 너무 그게 강렬했나 보죠. 그랬고 또 이제 도예가인 동엽을 찾아가서 동엽의 순수한 마음에 또 감동받고 돌아오고 그래도 결국은 남편과 가정을 지켜야지 했는데 이 남편이 이혼은 안 해줘 놓고 결국에는 또 똑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네요.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 그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시대니까 어렸지만 쭉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엄청 많이 변했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뭐 지금도 완벽하게 이혼한 사람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혼한 게 이제는 사람들한테 허물은 아닌 시대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지금도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쇼윈도 부부로 살지만 그러네요. 애정은 없는데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요.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방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포지션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다든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쇼윈도 부부가 많습니다. 쇼윈도 부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1982년 이 영화가 2월 6일 종로 3가에 위치한 서울 극장에서 개봉이 됐는데요. 극장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똑같은 시대에 지금 같은 박스오피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최소 몇백만 원 했겠죠? 만약에 그게 그때 그랬다고 하면. 네. 4개월간 31만 5천 명 관객을. 4개월간. 네. 그것도 어마어마하다. 그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전두환이가 국보위 상임위원장에서 되면서 이제 그 국보위 안에 언론분과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언론분과위원회에 누가 있었냐면 조선일보의 방우영 회장님이 거기 이제 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예를 들면 통화방송 없앴잖아요. TBC를 또 그 중앙일보, TBC 텔레비 방송을 없앴어요. 또 저기 한국일보의 서울경제신문도 없애고 그러면서 통폐합을 하면서 사실은 방송국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12.12 사태라든가 5.18이라든가 그 뒤에 전두환이가 또 대통령이 돼서 그때 계속해서 그런 경랑 속에서 정인엽 감독이 미국에서 이 에마 부인을 이제 찍겠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찍으면서 이 영화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갇혀져 있던 그 마음이 사실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출이 됐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텔레비에서는 키스하는 장면도 못 나왔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비디오 방이 그때는 이제 모르게 밤에 이제 문을 잠궈 놓고 단속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야한 비디오를 보여주면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하니까 문을 다 잠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런 비디오 돈을 받고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때 이런 비디오가 이제 유행을 했죠. 대부분 보면 이제 그건 이제 미국 비디오라든가 일본 비디오가 되게 차지를 했죠. 그래서 저도 좀 봤습니다. 정인엽 감독 1942년 출생이시고요. 정말 주로 에로 영화를 제작을 하셨어요. 에마 부인 시리즈를 비롯해서 김말이라는 부인, 지금 이대로가 좋아, 유혹시대, 파리 에마, 집시 에마, 성애의 침묵, 사라는 유죄. 얼굴이 예쁜 배우보다는 관능미, 백치미로 표현되는 섹시한 신인 육체파 배우들을 발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소위 이런 영화의 기술자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배우 A 딱 하면 아 요거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가면 돼? 자 시작. 그러면 막 쪽대본 나오고 바로 찍어서 한 달이면은 그 완성하는 뭐 이런 정도의 기술자이신 거죠. 존경합니다. 그러게요. 최초로 심야 상영을 한 이 영화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하고 맞아떨어져서 기록적인 흥행 성적을 냈고요. 이후 무려 12편의 시리즈인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회자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 기억나는 장면 다 기억나세요? 어떤 장면 제일 기억나세요? 저는 박근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 밧줄 타고 내려왔을 때가 아닌가. 그게 전에 봤을 때는 그걸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새롭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영화 중에 제일 오래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빙하는 거 네.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우 목소리로. 더빙을 하게 되면 지금은 다 대부분 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목소리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그러니까 녹음 기술이 엄청 발달한 거죠. 현장에 가서 잡음 없이 해야 되니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잡음이 들어가면 영화에서 대사가 안 들리는 그래서 이제 다 지워버리고 인위적인 소리를 집어넣고 성우가 하는데 그 성우가 가져다 주는 그 에로틱한 게 전 더 사라진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성우들이 하게 되면 굉장히 표현력은 좀 좋아지는데 이게 성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느낌,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김혜경 씨 너무 어색했어. 거기서 나오는데. 저는 성우 이렇게 더빙하는 걸 들으면서 이번에 뭘 느꼈냐면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이제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이 가장 멋진 장면으로 꼽힌 거는 안소영 씨가 그 말 타는 모습. 네, 그 모습은 정말 멋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정말 저런 장면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불필요한 장면들이 그 안소영 씨가 첫 그 말을 탈 때 안장 없이 그냥 탔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뭐 이렇게 하혈을 많이 엄청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하는데, 네. 하여간 뭐 글쎄요, 저는 말을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찍으면서 고생 많이 한 것 말을 같아요. 타본 것은 제가 우리 아들하고 그 놀이동산에 가서 조랑말, 조랑말 타본 거 그게 처음입니다. 제주도 가서 타봤네요. 예. 그리고 영화 속의 장면이 노브라의 속이 비치는 그런 얇은 잠옷 있잖아요. 이런 영화에서는. 그리고 또 클라이막스에 오르면은 폭우 속에서 막 뛰어가는 장면, 비 맞고 다 이렇게 딱 붙어서 보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 정말 오래된 영화구나. 근데 에로틱하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와 에로틱의 차이가 바로 망사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람 관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남녀 관계도 뭔가 상대방이 보일 듯 말 듯 할 때가 가장 애가 타고 그러는 거지. 전라의 몸을 서로 확인한 뒤에는 그렇게 호기심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전라의 몸을 확인하기까지만 달려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특히 남자들이. 근데 앞으로 바뀌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관계를 잘 유지시켜서 하나하나씩 더 알아가는 제 인생 주관에 의하면 사람 하나의 우주다. 거기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겪으면서 하는 그 과정을 더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 보일 듯 말 듯. 말 듯한 거기에 느끼는 그 매력감. 근데 그걸 경계선을 육체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영화나 이런 것들처럼 육체적 관계를 갖는 연인이 됐더라도 상대방 마음속에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 하는 그 애가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게 마치 무슨 스포츠 경기처럼 여의동 해가지고 골인 이겼어 이런 관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밀당을 잘해야 되는 네. 뭐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함영중 씨 있잖아요. 밧줄 타고 내려왔던 그분이 와가지고 안소영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러면 불륜이에요. 뭐 이제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근데 왜 이래? 왜 이제 와서 뭐 도덕적인 척해? 막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여자들이 싫다고 하는 게 진짜 싫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성교육 문제도 굉장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야기가 이런 박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면 네. 여자는 명분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이 설사 그렇다 그런 게 있다고 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오케이예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왜? 명분을 안 줬는데 나는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한테 보통 여자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속마음 어떻든 간에 밧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덮치면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 요거는 잘못된 방식인 거고
당신이 나한테 오는 것이 하등의 어떤 도덕적인 나쁜 거 그렇게 보이는 거 없어라는 명분을 자꾸 주면 지가 알아서 넘어오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남자들 사고방식이 이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래서 왜 그 예전에 영화들 보면 벗삼 하잖아요. 여자를 납치에다가 그냥 네. 성폭행하고 자기 여자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저 함영중 씨가 공수부대 나왔나요? 우리 PD님도 공수부대 나왔어요. 우주의 기운이 돈다는 것이는데. 그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때는 아파트 비번, 사이트의 아이디, 비번, 심지어는 내 휴대폰 번호, 백화점 주차장, 공항 주차장에 어디에 주차했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험. 사진 찍어 두는 것도 좋은데요. 나의 기억력 회복을 위해서 좋은 방법은 메모하는 겁니다. 일기도 간단히 메모하듯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일기를 쓰면 참 좋거든요. 하루 정리 일기 쓰실 때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3줄로 정리하세요. 첫째 줄에는 오늘 안 좋았던 일을 쓰세요. 힘들었던 일. 두 번째 줄은요,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 줄은요, 내일 할 일을 짧게 쓰시면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이 3가지를 떠올리니까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건망증 개선을 위해서도 3줄 메모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 14번째 에마 부인 함께 하셨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가져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고 세금도 안 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정치인들은 미국 기업과 싸우는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고 네이버는 한국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봐달라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를 계속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브랜드 인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네이버가 너무 후져요. 이게 이혜진 창업자가 그랬죠. 인터넷은 국경이 없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들은 국경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요? 한국 인터넷 시장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철저하게 거둬놓고 검색도 안 되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이 광고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광고 상품을 운영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이버가 망가뜨려 놓은 한국 인터넷 환경 때문에 표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표준 포맷이 국내에서 안 통하니까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다 독립사업자가 광고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광고 상품을 팔고 거래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페이스북도 국가별로, 구글도 아시아 담당자, 유럽 담당자, 뭐 프랑스 담당자 이런 식으로 각 지사들이 독립적인 플레이어로 광고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요. 근데 한국 회사는 없어요. 왜 한국 회사가 없을까?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되는 광고 상품은 기술적인 표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운영되는 웹사이트 자체가 표준을 지키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표준이라는 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네이버는 돈을 내면 다 노출시켜줘요. 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노출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표준 기술이라든지 웹 인터넷 기술의 발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90년대 후반에 창업을 한 이후에 현금 장사를 시작했죠. 게임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500원씩, 100원씩 이렇게 결제를 유도해가면서 맞아요. 그 수익으로 지금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훌륭한 검색 엔진들을 많이 인수했었어요. 엠파스도 인수하고 첫눈이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근데 그런 훌륭한 기업들을 인수해서 어떻게 했느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구글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구글의 데이터 분석 차트에서 네이버가 소셜 네트워크로 뜨거든요. 서치 엔진으로 안 떠요. 그냥 커뮤니티 계정으로 소셜 네트워크로 뜨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한국적인 시각에서 구글이 한국 시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구글이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를 검색 엔진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최근에 뭐 C랭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 한국 시장에서 네이버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깨끗한데 왜 깨끗한 나한테, 순진무구한 나한테 이런 과도한 질문을 하시냐라고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런 항변의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거의 그 최순실 박근혜급이에요. 네. 대답 나온 게.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향하는 시장 모델은 세계 모델로 나가려고 해요. 네이버는 세계 모델로 나가고자 하고 일본에도 나가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라는 그 화면에 뜨는 것을 보면 국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자기네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 먼저 보여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안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논문을 써서 논문을 올렸으면 이 논문이 누구 논문이다라고 논문이 떠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누가 자기네 카페나 블로그에 카피해서 올렸으면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원본을 안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이버를 들어가서 모든 뉴스를 보건 모든 정보를 얻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네이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생태계가 네이버 안에서만 도는 거야. 외부로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구글에서 들어가서 보면 전 세계 데이터가 다 떠요. 물론 거기도 광고에 의해서 순위 결정은 되고 하지만 사업이니까 그거 외에 원본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어느 나라에서 누가 만든 거고 이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구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장 지위를 높여간 이유가 역차별 때문인가? 아니거든요. 구글이 핸드폰 시장에 들어오면서 핸드폰 플랫폼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에 검색 시장에서 굉장히 약진을 하는 거고, 이번에 네이버가 이혜진이 국감장에 나온 게 뉴스 조작이잖아요. 뉴스 조작질을 했는데 그래서 불려 나왔는데 왜 엉뚱하게 그 대답을 해야지. 그 대답하는 말미에 왜 국제관계는 어떻고 자국을 보호해야지 외국 기업한 역차별을 주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이 망하게 생기는 거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IT 기업이니까 우리가 네이버라는 이름만 보고 있으니까 네이버가 한 회사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네이버는 재벌은 아니죠. 그 뿌리가 이제 과거로부터는 굉장히 어린 기업이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대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계열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공시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혜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삼성으로 치면 이건희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이사도 아니고 CEO도 아니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은 글로벌 책임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직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상 이사회 의장 역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너네요, 오너. 그러니까 이혜진은 실질적인 오너예요. 오너십, 그러니까 제왕이죠. 거의 자기 개인 기업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어떤 뭐 직원들 뭐 카페 테라스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도닥거리는 거 좀 싫으니까 오후에만 쓰게 해라 라는 의견이 그 다음날 바로 실행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창업자고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에서도 물러나서 글로벌 투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뭐 창업자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건 거의 이건희급인 거거든요. 그게 네이버가 정말 이렇게 IT 기업으로서 혁신 기업으로서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확실히 느낀 게 국회에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구내에 있는 커피숍에 굉장히 쌉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러 이제 내려갔다가 아는 다른 보좌관 형이 있길래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잘 만났다고. 너도 알아두면 좋은 사람이니까 같이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명함을 받아보니까 네이버 국회 담당자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나 굉장히 놀랬거든요. 왜 네이버가? 네이버도 이런 걸 하나 싶은 거죠. 그리고 명함을 아예 그렇게 판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 무슨 네이버 영업팀 소속의 차장 누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슈가 그 단통법 있죠. 단통법이 이슈였는데 단통법 이슈를 둘러싼 그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말기 제조사와 그 IT 서비스 제공업체들끼리의 비공식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협력 체계가 있었어요. 야합이죠. 그 법률 그것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앉아서 한 한두 시간 정도 쭉 이제 노가리를 겸한 수다.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척 이렇게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의도는 그런 거죠. 네이버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대기업인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망 법률이나 안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이나 금융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입사했다가 1, 2년도 못 버티고 금방금방 퇴사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 입사할 때는 뭔가 IT 기업으로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뭐 제안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입사에 가보면은 편집 업무만 계속 해야 되고 뭐 영업 업무를 해야 되고 광고 운영 업무를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의 경쟁 구도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사 고과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승진이나 한 단계 올라가는 가능성 자체가 팍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1, 2년 만에 여기서 더 이상 버텨봤자 길이 없구나라고 판단한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이버 출신 창업자다. 뭐 네이버 출신 스타트업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퇴사한 사람들의 사연들은 훨씬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혜진 씨가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저는 기함을 한 게 있어요. 검색 광고의 경우 전통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뺏어온 것이 아닌 구글 등 외국계 인터넷 기업들이 가져갈 수익을 지켜낸 것이다. 아이, 그건 좀 그렇다, 진짜. 기함을 했어요. 진짜 한국 광고 시장에서 네이버가 깡패질한 게 다들 알아요, 사업자들은. 본인이 이게 한 말이 사실이라면 분장받아야 되잖아요. 난 참 이 사람의 그 지식, 지적 수준, 인식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업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거의 박근혜, 최순실, 안철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식의 수준이 너무 저열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행위를 어떻게 그것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켜냈다라고 70년 대신 논리를 피냔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인터넷에 국경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70년대 박정희 시대의 논리를 피는 거예요. 국내에서 뭔가에서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을 키워야 되지 않냐. 외국 기업이 무한정 들어오는 걸 막아다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과 현대가 했던. 이게 글로벌 수준에서 한국 인터넷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과 아무 상관없는 형태로 지금 계속 고립돼 가고 있어요. 그게 언어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맞아요. 한글이라는 이 언어가 사실 글로벌 시장이 필요 없어도 괜찮아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게 참 좋게 하는데 이게 사업 기회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기술인데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은 내가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뭐 달나라에 가 있는 것만 아니라면 지구상 어디에서라도 접속 가능하고 고객을 찾아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사람들의 눈속임으로 한글이라는 컨텐츠 안에서만 안주하게 가둬놓은 범인이 네이버인 거예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네이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해요. 일단 증인으로 출석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사회 이야기입니다. 용산 화상 경마장 반대 집회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불 집회를 해온 한 보수단체, 화상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가 이 보수단체에 우회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계 화이트리스트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그곳입니다. 아니 이 기부금 영수증을 보니까 어이가 없네요. 한국마사회가 기부한 거고요. 기부금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 기부 내용 지정해서 준 거예요. 딱 지정해서 3천만 원. 거기한테 주게 16년 10월 21일 날 줬고요. 그리고 후에 2천만 원이 더 갔죠. 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정 기부금 단체라는 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을 획득하면 지정 기부금 단체라는 이름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모집을 위한 일종의 홍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부 받은 걸 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금액에 제한도 없는데 여기서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건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라는 이 단체가 용산 경마장 찬성 집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찬성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자마자 마사회에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거죠.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단체에서 사단법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단법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추가로 행정행위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건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축하해요 기부금 하고 주지를 않거든요. 이게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과 설득과 이 홍보 활동을 해야지 근근히 월 10,000원 약정 기부 요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번 달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는데 다음 달에 3,000만 원 기부가 들어와. 이거는 약속된 게임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비영리단체에서 기부금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셨던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이 3,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몇백만 원 이상 되는 이 고액을 기부금 받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리 약속 대련처럼 이렇게 행정 절차를 밟아갈 테니 다오. 줄게 알았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짜고 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보통의 학부모들이라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이슈예요. 이게 지금 성심 여중고에서 200m 거리의 화상 경마장이잖아요. 화상 경마장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실내에 있는 건데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숭인동 동대문 쪽에 있는 동묘역에 있는 그 화상 경마장 근처를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한 반경 500m 굉장히 뭐랄까 거의 노숙자 같은 아저씨들이 술에 막 쩔어가지고 종이 같은 거를 들고 그 주위를 엄청 많이 배회를 하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죠. 네. 그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여중고 옆에 이렇게 200m 옆에 있다는 거는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지 않은 시설이니까 좀 옆으로 이사를 가달라 하는 건데 이거를 찬성하는 학부모 단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용이 아니고서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받고 관제 데모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서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한 게 2013년부터 아마 시작이 됐고 2014년에는 이제 대통령한테 청원엽서 쓰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이게 2년 3년 지나서 이때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던 애들, 중학교 다니던 애들은 학교를 벌써 졸업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던 학부모들이 그때까지 자기들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자기들 앞으로 학부모들 자체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관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꾸준히 이 사람들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아, 이 아이러니함. 얘네들한테 그 기부금을 준 날짜가 되게 웃기네요. 2016년 10월 21일이면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서 지금 난리도 아닐 때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이 박근혜가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날이에요. 공교롭게 날짜가 그렇게 맞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보통 외부 행사에 많이 참석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사회는 굉장히 무서운 단체잖아요. 마사회 자체가. 강원랜드처럼 모든 수익이 현금 매출이 일어나는. 그렇죠. 현금 매출이죠. 그리고 현금 매출 그 자체가 투명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화상 경마장 같은 경우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돈들이 너무 많이 유통되는 곳이죠. 화상 경마장, 그러니까 용산 경마장이라고 하면 이 이름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화상 경마장이거든요. 커다란 스크린으로 과천 경마장에서 이걸 생중계로 보면서 예, 배팅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장인 거예요. 그렇죠. 쉽게 도박장이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도박장을 갖다가 그냥 용산 경마장이라고 하면 왠지 건강해 보이잖아. 뭔가 좀 건강한 말들이 스포츠를 즐길 것 같고 전시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100%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이 학교 근처에 짓겠다고 했던 마사회의 의도 자체도 맞아요. 웃긴 거고 거기에 교육단체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 감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든 단체가 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했다는 게 너무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거는. 예전에 2016년도 9월 27일 날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뜹니다. 이 마사회가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범죄 집단인 게 카드깡으로 용산 경마장 찬성 집회에 주민들 동원한 마사회. 카드깡이요? 그러니까 마사회 직원이 카드깡을 해가지고 이 돈을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뉴스도 있었고 대단하다. 이게 경찰에 걸린 거예요. 수사를 받은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도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이 법을 정부가 교묘하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원랜드라든지 마사회라든지 로또라든지 토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정부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도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요, 홍콩이나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에 가서 빠찡거 하잖아요. 슬롯머신 하잖아요. 걸려요. 네, 불법이에요. 네, 도박행위로 걸리게 돼 있어요.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강원랜드, 마사회, 로또, 토또 이런 걸로 도박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특별법으로 이거 허용해준다. 이거 사실은 좀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돼요. 예.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문제가 자꾸 문제가 드러나는 강원랜드와 마사회 같은 경우에 로또도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또도 문제가 많지만 이 도박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고 이게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감사하거나 아니면 당첨되는 거에 대해서 특정하게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강원랜드 카지노나 네. 화산 경마장이 그 서울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경기도에도 있는데 그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마차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슬로머가 돼버리잖아요, 거기가. 예전에 바다 이야기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 바다 이야기가 하나 들어서면 그 동네는 완전히 슬럼화 돼버렸어요. 주변에서 이제 그 노숙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을 막 에워싸는 형식으로 지역 자체가 완전히 슬럼화 돼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 화산경마장도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내니까 정말 사회악이죠, 진짜. 맞아요. 사회악인데 이런 걸 노골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는 마사회라는 공기업이나 이거를 대행했던 관변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실질적인 관변단체죠. 뭐 이런 데나 진짜 확실히 처벌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사회가 본인들이 그 마사회 자체가 도박업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마사회 경마장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경찰은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이른바 탄기구 간부들이 불법으로 수십억 대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5억 5천만 원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은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모금액 중 6억 6천만 원은 친박단체의 새누리당 창당 비용에 쓰였습니다. 경찰은 탄기국 대변인인 정광용 씨와 박사모 재정위원장 정모 씨 등 5명을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광용 씨는 탄기국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헌법재판소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하고 나머지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 빌딩 1층입니다. 마치 공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홍은 프래닝이란 회사가 50평을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건물에서 유일하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만 내고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 측도 사실상 특혜임을 인정합니다. 월세 안 내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변호사도 아니면은 자기도 그렇게 판단해요. 그쪽은 공시 터세기업이요. 홍은 프래닝은 부동산 관리 회사로 다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조건의 사무실을 사용 중인데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도금 받아야 돼요. 영포 빌딩에서 그냥 그 임차인한테 이제 뭐 은행을 갚은 거죠. 재단이 행사해야 할 금전적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법적인 논란도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계재단이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계재단이 불법 가능성까지 감수하고 다스 자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매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인방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9월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단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공전까지 국정원이 매달 보내던 액수의 2배인 2억 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2억 원을 상납했고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돈을 받아갔다는 국정원 측 진술도 나왔습니다. 정호성 당시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한 국정원 돈 상납을 2달 만에 다시 요구했는지, 지난해 9월이라는 시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번 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지금 네이버가 파리에 유럽지사를 세워서 지금 그쪽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나는 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왔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부들부들했습니다, 진짜. 이 네이버라는 이 기업 하나가 한국의 인터넷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뭔가 정의로운 척을 하는 게 이걸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막 오만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러면 일단 이혜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인터넷 환경은 국경이 없습니다. 예전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르게 글로벌하게 봐야 합니다. 싸이월드가 사라진 뒤 수익을 작은 기업이나 신문사가 가져간 게 아니라